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저랑 같이요 자주 쓰이는 외래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강의 자료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10개의 단어를 오늘 저랑 같이 좀 나눠볼 건데요. 요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라디오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교양이 쓱쓱쓱쓱 올라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배워볼 단어들은요. G20, 레토르트, 엔트리, FED, Fed라고 하죠. 버스킹, 밀레니얼, 메비우스의 띠, 블랙 컨슈머, 큐레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자성어인 사필, 귀정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네, 요즘 뉴스상에 G20, G20 정상회담하고 엄청나게 많이 뉴스가 나왔었죠. 자, G20이 뭘까요? 네, 그냥 세계에 있는 주요 국가 20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들이 회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밑에다가 기사를 적어 놓기도 했지만요. G20의 GDP는 그러니까 이 GDP라는 게 이제 국내 총생산이죠. 전 세계를 놓고 누군가가 가치를 다들 생산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반도체도 만들고 우리나라 뭐 오징어 게임 서비스도 만들고요. 그런 걸 전 세계에서 전체 다 따져봤을 때 이 20개의 국가가 무려 90%나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20개의 국가가 모여서 정상들끼리 뭐 대통령, 총리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G20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건 G7이죠. 네, G7 제가 그 밑에 바로 써놨어요. 가로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잘 한번 생각해 놓고 보자면요. 대부분 다 미국이랑 꽤나 친한 나라들이죠. 중국은 빠져 있고요. 러시아도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 G7은 좀 미국 중심으로 해서 뭐 저기 북미에 보자면 미국이랑 캐나다가 들어가 있고요. 유럽에는요. 영국, 프랑스, 또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유럽의 강대국 4개 플러스 아시아에 일본 한 나라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도 이 G7의 뭐 초청국 자격으로 들어갔던 적도 있고 G7에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뭐 우리나라 또 호주 이런 나라들 G7을 뭐 G8이나 G9으로 늘려서 같이 좀 더 모여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우리나라 잘하면 이 G7 안에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G7에다가요 신흥국 12개국 그리고 또 우리 EU라고 하죠. 유럽연합의 의장국까지 포함돼서 총 20개의 나라가 모여서 회의를 해요. 20개 나라 어딘지 이따가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총 생산량의 90%가 이 20개 나라에서 나온대요. G20 5차 정상회의. 예전에 혹시 한국에서 11년 전이네요. 한국에서 G20 정상회담 한다고 난리 났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G20 정상회담 한국에서 열렸던 적도 한번 있고요. 이번 G20 정상회담은 로마에서 개막이 되었었다고 하고 벌써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 G20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G20이 공동선언문이라는 걸 통해서요. 우리 이렇게 할게요. 전 세계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러니까 저기 잘 사는 나라들만 백신 맞지 말고 백신 주권이 없는 나라들 뭐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렇게 조금 선진화되지 않고 잘 살지 않는 나라에도 백신을 좀 주자. 우리 평화로운 지구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나 했고요. 또 디지털세를 도입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만들어요. 뭐 반도체를 만들어요. 라고 하면 생산 기지, 생산 공장이라는 게 어떤 나라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걸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했을 때 관세, 세금이 붙는데 전 세계의 커다란 디지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세금이 아예 없는 조그만한 나라 아니면 세금이 아주 적은 뭐 어떤 다른 나라에다가 서버를 두고 전 세계에다 서비스를 합니다. 그럼 어디다 세금을 내야죠? 네, 세금을 많이 안 내고 있어서 우리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이 녀석들, 이 기업들 세금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까지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할까요? 두 가지를 의결했다고 두 가지에 대해서 공동으로 합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G20서 만난 한미 정상이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G20 또 뭐 G7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만나서 뭐 악수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이니까
뭐 예를 들자면 거기 모인 김에 우리나라는 또 미국이랑 만나고요. 또 우리나라 중국이랑도 만나고 일본이랑도 만나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뭐 이탈리아랑도 만나고 캐나다랑도 만나고 영국이랑도 만나면서 서로 정상들끼리 이렇게 뭐 좋은 의미로 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의견도 나누고 뭐 좀 보면 잘 사는 나라들끼리 모여서 좀 짬짬이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여기 G20에 있는 주요 국가들 나와 있죠.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또 EU, 유럽연합이죠.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태리, 일본,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한국, 터키, 영국, 미국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대번에 알만한 나라들 20개가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단어는요, 레토르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토르트라고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먼저, 그냥, 즉석, 뭐, 이런 식품 생각 같은 거 드시나요? 네, 레토르트는요, 간단한 조리로 쉽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말해요. 특히나 레토르트라고 하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죠. 제가 밑에다 써놨는데요. 3분 요리 40년간 18억 개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오뚜기, 3분 요리, 요 광고 많이 보셨죠? 그 3분 짜장, 3분 카레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비닐도 아닌 쇠도 아닌 그런 요런 얄쌍한 뭐 이렇게 은박지 색깔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곳에 식품이 들어 있고 그거 우리 물에다 넣고 끓이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다 놓고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죠. 그런 느낌의 식품을 레토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가장 아래다가 적어놨는데요. 이 영어로 retort라고 하는 게 이제 증류기라는 뜻도 있어요. 증류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소금물이 있으면 소금만 증류해요. 소금물에서 증류를 하게 되면 물만 날아가게 됐죠. 뭐 술 같은 거 만들 때도 이렇게 증류해서 만들고 뭐 요런 건데요. 요런 것처럼 뭔가 식품을 만들 때 카레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완전히 공기도 안 들어가게 완전히 잘 밀봉하고 상하지도 않게 잘 만들어서 유통시켜서 먹을 수 있는 게 이 레토르트 식품이고요. 뭐 3분 카레뿐만 아니라 저 군대에서 먹었던 군대 식량이 있어요. 전투 식량이라고 했죠. 네, 전투 식량도 그거 완전 건조돼서 나오거든요. 밥이랑 이런 게 완전 건조돼 있어요. 들고 다니다 거기다 뜨거운 물만 탁 부으면 밥이 다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먹는 건데, 처음 먹었을 때는, 이거 맛있는데?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두 끼 먹고, 세 끼 먹고, 네 끼 먹다 보면, 이제 따뜻한 밥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녀석들을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하고, 우리 레토르트 식품 점점 더 많이 먹고 있고요. 많이 먹게 된 이유는 네,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많고 요새 이제 젊은 주부들 같은 경우는 음식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들 바쁘고 하니까 사다가 집에서 간편하게 먹기 위해서 다양한 레토르트 식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 찾아보니까 이래요. 오늘은 간편하게 레토르트? 집에서 먹는 외식 레토르트 시장. 레토르트는 맛이 없다. 쑥쑥 크는 상온 HMR 시장이에요. 저도 사실 HMR이라는 거를 오늘 이제 막 알아보다 처음 들었는데요. 그냥 집에서 먹는 그 간편식을 우리 뭐라고 하나요? 보통 밀키트 시켜서 많이 먹죠. 그런 간편식류를 HMR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밑에 써놨습니다. 홈 meal, 집에서 먹는 meal, 식사, replacement 하면은 어떤 걸 대체하는 거예요. 집에서 먹는 식사를 대체하는 간편식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걸 우리가 이 HMR 간편식 종류가 참 많죠. 뭐 바로 끓여 먹을 수 있게 재료 다 해서 매운탕 같은 거 오는 밀키트 같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용기에 잘 포장되어 있는 3분 카레 같은 레토르트 식품도 있죠. 마지막 기사는요. 레토르트 무조건 안 먹는 게 답일까라는 기사가 읽어서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지 않아? 라는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기사 보니까 좋은 레토르트 식품 잘 골라서 먹어라 뭐 이런 요지였는데 뭐랄까요? 점점 귀찮아지죠. 음식 차리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귀찮아져서 점점 더 이런 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뒷장 가보겠습니다. 뒷장이요. 자, 정오의 사소한 30초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월화목금 여러분께 음성으로 녹음해서요. 이것저것 주제 뭐 예를 들자면 오늘은 헨젤과 그레텔 명작 동화요. 그리고 어제는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클래식 들어봤습니다. 그전에는요. 할로윈 데이가 뭔지 좀 기원이랑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알아봤고요. 그 전에는요. 우주개발 그죠. 우리나라에서 발사체 쏘아 올렸죠. 그거와 발맞춰서 인류가 어떤 과정으로 우주를 개발했는지 이런 거 제가 구분
8분, 9분, 10분 정도 녹음해서 개인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고요. 요거 들으시면 가만히 앉아서 책 읽는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나 책 읽어야 되는데, 유식해줘야 되는데 별도로 시간 내지 않으시고 그냥 듣기만 하셔도 제가 주제 잘 골라가지고 그게 잘 써서 여러분께 읽어드리니까요. 신청하실 분들은요, 밑에 있는 댓글 보시면 거기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010-7291-1016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등록하는 거 잘 도와드립니다. 유료고요. 한 달에 7,900원입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 이제 엔트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호회사 수업 여러분 아직도 많이 잘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들으시는 분들은요, 지금 1년 넘게 계속 듣고 계시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다음 단어 엔트리 같은 경우는 뜻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전에 찾아보면 10개 좀 넘게 나오는데요. 이 entry라고 하는 게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여기 컴퓨터에 보면은 엔터키라는 거 있거든요. 엔터 뭐죠? 톡 치면 그죠? 어딘가로 팍 들어가지는 그 키가 엔터 키거든요. 그거에 이제 명사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ntry 하면 어딘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수많은 뜻들 중에서 요것도 두 개만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뜻은 저렴한 제품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자면 현대 자동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처음에 사려고 보다 보면요, 가장 처음에 사회초년생이 사고 싶은 자동차는 엑센트 같은 거예요. 엑센트 요새 없죠? 그 아반떼죠. 아반떼가 있고요. 그 위에 소나타가 있고 그 위에 그랜저가 가고요. 그 다음에 쭉 위로 가면 에쿠스도 있고 다른 브랜드로 제네시스라고 있죠. 점점 높아집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네, 비싼 녀석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는 하이엔드 아니면 프리미엄이라고 읽어요. 근데 누구나 처음에 좀 시작해 볼 수 있는 싼 것들, 그런 것들을 엔트리라고 해요. 예를 들면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찍는 몇백만 원짜리 촥촥촥촥 카메라도 있지만, 우리 흔히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2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카메라들도 있죠. 그런 녀석들을 우리가 엔트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의 세계에 마치 딱 들어가는 거, 카메라의 세계에 마치 들어갈 때 쓸 수 있는 것 같은 것들이 바로 엔트리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요, 어떤 것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 특히나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는 엔트리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예요. 그러면 경기를 할 때 예를 들자면 축구 경기 11명 뛰는 사람에다가 후보 선수 한 6명까지 해서 17명 정도의 엔트리를 적어서 내거든요. 대한민국 국가대표라 그래서 자, 우리 5천만 명이니까 5천 명 다 뛸 수 있어요? 라고 하진 않아요. 그죠? 경기장에 몇 명에다가 몇 명까지 뛸 거예요 라고 적어내는 거, 그 경기에 참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까지 엔트리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 뜻 한번 볼게요. 현대자동차에서요, 엔트리 SUV인 캐스퍼를 출시했대요. 이거 대박 났다고 하는데, 엔트리라는 게 딱 앞에 붙었다. 요거는 비교적 좀 저렴한 모델이구나. 한샘 키친 엔트리 모델 어떤 거 출시했대요. 한샘 주방인데 좀 엔트리면 조금 좀 싼 가격대,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니콘 카메라 회사죠. 최상위부터 엔트리 기종까지.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알아본 참가자, 참가자 리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사죠. 벤투호, 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파울루 벤투 감독이죠. 벤투호 월드컵 최종 예선 엔트리를 발표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월드컵 최종 예선을 치를 수 있는 그 선수들의 이름들을 발표한다는 거죠. 손흥민이요, 예전 얘기죠. 어딘가 원정에서 엔트리에서 제외됐대요.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이라는 팀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이번 경기에는 안 뛰어요. 죽어도 안 뛸 거예요.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김광현이라고 한 야구 선수가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엔트리에 포함이 되었다 정도까지 해서, 이 엔트리는 두 가지 뜻이고요. 가장 좀 눈여겨보실 점은 가장 밑에 써놨습니다. 엔트리, 제일 싼 거.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 보통 우리 메인스트림이라고 해요. 메인. 우리 주된 요리 메인이라고 하잖아요. 메인스트림.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거 하이엔드,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좀 부른다. 좀 알아두시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FED라고 써놨고요. 요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Fed라고 많이 읽는데, 요거는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고요. 우리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뭔데 도대체 알아야 돼? 라는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거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고, 사실 예전에는 뉴스에 제 기억으로 이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루어진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말하는 이 연방준비제도 우리나라에서 줄여서 연준이라고도 얘기해요. 연방준비제도이기 때문에 연준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연준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졌고 또 일반 사람들도 이 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서 참 많이 다룹니다. 연준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밑에 두 개 있어요. 미국 내 통화정책의 관장. 나 경제 전혀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알아들으실 수 있게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낸다든지 아니면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내리는 것을 관장하는 기구. 또 두 번째로요. 은행,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감독원, 금감원이 하는 역할 요 두 개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미국의 연준, 연방준비제도라고 해요. 왜 얘가 우리한테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냐면 이런 거죠. 예전에도 뭐 그런 적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위기를 맞았던 게 2008년 금융위기죠. 그때 미국에 있는 은행 두 개, 뭐 베어스턴스 뭐 이런 은행들, 베어스턴스랑 또 뭐였습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하죠. 리먼 브라더스 요 두 개 은행이 넘어갔어요. 그때 넘어갔던 이유가 이제 집값이 마냥 올라서 사람들한테 집값 많이 대출해줬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값 붕괴되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 한번 했었는데 그때 연방준비제도라는 곳에서 나와서 미국 경제를 떠받쳐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냐? 야, 지금 경제 어려우니까 돈 찍어. 그래서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시장에다가 풀었어요. 물론 이제 그 푸는 과정은 좀 복잡해요. 뭐 채권을 사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돈을 풀었다. 1번. 그리고 금리를 내렸다. 막 빵프로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빚내서 투자하고 빚내서 뭐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위기를 한번 극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작년 초쯤에 2020년 초반에 전 세계 증권 시장에 마비가 올 정도의 폭락이 왔었습니다. 그때 또 누가 나왔나? 연준에서 나와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돈 찍어낼게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방준비제도에서 돈을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계속해서 시장에다가 풀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때 보통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식 기준으로 보면 뭐 2200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올라봐야 2000 뭐 한 300, 400 요 정도까지밖에 못 올리다가 코로나19로 막 1400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반타작 났죠. 그때 연준에서 돈 풀기 시작하면서 지금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서 3200, 3300 가까이 갔다가 지금 다시 3000 밑으로 내려왔는데 미국 증시 막 맨날 역사상 최고가, 한국 증시도 최고가, 뭐 미국 집값, 한국 집값 할 것 없이 다 올라가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돈이 시장에 엄청나게, 물론 우리 지갑에 있는 돈은 하나도 늘어난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이런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계속 걔네들을 보고 있을까요? 이제 돈을 그만 풀기 시작하면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올랐던 주식 가격, 주택 가격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밑에 볼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 내년 6월로 당겨지나,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미국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에 돌던 돈들이 어떻게 돼요? 은행에 돈 맡기면 돈 주네라고 다시 은행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내년에도 인플레이션 계속 지속된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거래요. 그래서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안 되면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면 지금 기름값 엄청 오르고 기름값뿐만 아니라 뭐 철강석, 은, 금, 천연가스 모든 거 다 오르고 있죠. 진정이 안 되면 금리 인상 좀 빨리 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코앞에 두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 테이퍼링이라는 거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거 그냥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많이 풀던 걸 이제 조금씩 푸는 거예요. 안 푸는 건 아니고 조금씩 푸는 양을 줄이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웠나요? 네, 요 미 연준 페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돈을 달러를 찍거나 아니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보면 한국은행이랑 좀 한국은행이랑 금감원 섞은 거랑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들으셨으니까 한 번에 이해는 잘 안 갈 거예요. 제가 뉴스 보다가 연준이 나오면 금리를 좀 올린다더라, 돈을 그만 푼다더라 하면 내 자산이 혹시라도 이제 불어나셨던 분들은 좀 이제 회수하셔라. 뭐 요 정도 알려드리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좀 길었죠? 네, 다음 장에 여기 보면요.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기타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있고요. 여기 보면 청소년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요거 저작권
없는 저작권 써도 되는 거 제가 갖고 왔으니까 제가 얼굴을 뭐 가리진 않았는데 어쨌든 학생들이 춤추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래요? 길거리 공연? 다음 장 가볼까요? 네, 길거리 공연 맞습니다. 길거리 공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길거리 공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부턴가 버스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버스킹 하는 사람을 버스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버스커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들 있죠. 그 버스커가 이 버스킹이랑 이제 같은 말이죠. 버스킹을 하는 사람이 버스커인 거고, 이 버스킹이라고 하면 음악가들의 길거리 공연을 버스킹이라고 해요. 버스, 우리 타는 버스 킹, 왕, 버스 중에 왕, 뭐 이렇게 외워두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버스킹, 그렇죠. 길거리에서 우리 가끔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 공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밑에 써놨지만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그런데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바이올린 연주해요. 그리고 막 기타 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물론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이제 어릴 때부터 노래방 다니잖아요. 노래방 너무 많이 다니니까 주변에 보면 노래 너무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잘 부르는 것 같지 않지만 뭔가 멋진 풍경이랑 어우러지면 막 낭만적이거든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모자를 하나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바이올린 박스 같은 거 열어놓으면 거기다 사람들이 잘 들었어요 하고 돈을 주는 문화 역시 팁을 주는 문화 역시도 거기에 정착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거나 아니면 옆에 이제 CD 있어요. CD 같은 거 판매하고 이런 거 좀 자연스러운 문화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예전에 보면 남사당패 막 치고 막 판소리꾼 아니면 각설이와 같이 길거리에서 공연했던 문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나 있었었대요. 있었었죠. 우리 영화 보면 많고요. 근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고성방가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요. 60년대 뭐 7, 80년대에는 법으로 금지를 했었다고 합니다. 군사정부에서 뭐 할 수가 있나요? 저기 막 통금 같은 것도 있었죠. 통금 맞죠? 통행 제한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잠깐 못했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다시 길거리로 청년들이 나와서 뭐 노래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버스킹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보면요. 위드 코로나 앞두고 반짝 버스킹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미국에서는 버스킹 도중에 등장한 전설적인 원곡 가수.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딱 부르고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누구 뭐 조용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조용필 씨가 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수한테 팁 주고 이렇게 한번 안았다는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딘가에서 청소년 버스킹 페스티벌을 연답니다. 페스티벌 하면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희들 나와서 길에서 노래 부르는 거 같이 한번 해봐 라고 하는 페스티벌이 열린다. 그리고 요걸 좀 이제 영어식으로 보자면 버스킹 뭐 잘 안 쓰는 것 같고 그냥 street performance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treet 길에서 performance 하면 이제 공연 같은 거거든요. 길에서 하는 공연 정도를 우리가 버스킹이라고 한다. 이 버스킹이란 말은 네,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쓰고 있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는요, 밀레니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밀레니얼 내지는 뭐 밀레니얼스라고 하는데, 우리 뭐 옛날 때 보면 밀레니엄이라고도 막 하고, 막 2000년 시작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새는 사실 그렇게 쓰인다기보다 밀레니얼 세대라고 많이 쓰이고요. 이 밀레니얼 세대는 언제부터냐? 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80년대 중반에 태어났으니까 아마도 저도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바로 밑에다가 좀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죠. 밀레니얼 세대는요, 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까지. 2000년대도 초에 태어난 친구들 지금 이제 20대가 막 됐을 거고요. 80년대 초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막 40대가 됐겠네요. 그래서 20대에서 30대 정도까지로 알아두시면 밀레니얼 세대가 되는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또 다르게 Z세대라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대를 많이 나눌까요? 그죠? 왜 이렇게 나눌까요? 네, 세대 간에 문화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드러나 한번 보시죠. Z세대라고 하면 1990년대 중반에서부터 2000년대 초까지라고 하니까 요건 좀 작네요. 정말로 20대만 나타내는 말이 Z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의 M과 20대를 통칭하는 Z세대의 Z가 합쳐져서 우리가 MZ세대라고 이야기하고요. 제가 MZ세대 여러분께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랑 비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요새 MZ세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MZ세대는 뭡니까? 네. 20, 30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뭐 자녀, 조카 있으신 분들은 조카 세대인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어떤지 밑에 써놨어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대요.
뭐 찾아보라고 하면 바로 핸드폰 켜져. 뭐가 궁금해져도 바로 핸드폰 켜고 또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뭐 이게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지만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중에서도 모바일 우선이래요. 가급적 켜기 편한 뭡니까? 모바일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SNS를 엄청나게 많이 한대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이거 뭐 우리 지금 가장 흔한 SNS는 인스타그램이에요.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또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카카오톡에다가 사진 올리고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것도 하시죠. 그건 역시도 하나의 SNS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안 해요. 카카오 스토리도 안 하고 인스타그램도 안 하고 예전에 그 싸이월드라는 거 했었고요. 그때도 이제 저도 딱 20살이 딱 되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했나? 그 멋있는 사진들 좀 올리고 내가 했던 일들을 좀 남겨놓고 싶어서 거기다 이제 사진 놓고 멋있는 글 있잖아요. 아, 오늘 뭐 기분이 어쩌다 뭐 이런 걸도 써놓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SNS 열심히.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음식 나오면 딱 어떻게 합니까?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 사진 막 찍죠. 착착착착착. 그런 거 많이 하고요. 집단보다는 개인이래요. 그 전 세대 40대, 50대, 60대 하면은 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 나라가 에이 회사가 아이 우리 조직이 먼저지 라고 생각했던 게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집단보다는 개인이 우선이지, 개인 행복이 더 우선이지라고 생각한다. 어떤 걸 사서 소유하는 것보다는 어떤 걸 경험하는 걸 더 우선시하고요.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에 더 중시한대요. 예전에는 내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지. 맨날 이제 돈 쓸 때도 아껴 쓰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했던 세대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 세대는요, 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욜로란 말도 나왔잖아요. 그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즐기고 해야지. 내가 좋아? 내가 즐거워? 그럼 해. 아낌없이 써. 미래보다 현재의 가치를 두고 있고요. 가격보단 취향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좀 비싸도 내가 좋아하는 거면 돈 써.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밀레니얼은 왜 불안하고 화가 났는가? 밀레니얼 세대 20, 30대 요새 화가 났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그 밑에 다른 기사인데요. 많이 배우고 일해도 가난한 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고성장기에는 은행에만 맡겨도 막 금리가 20%씩 됐던 시기도 있었고 몇 달만 몇 달이 아니죠. 몇 년만 열심히 벌면 내 집장만도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단군 이래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 학력이 높아졌죠. 뭐 주변에 보면 다 대학 나왔잖아요. 대학을 나오고 뭐 옆에 보면 석사님도 있고 박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게 경제 활동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이제 없어진 거예요. 취업도 잘 안 되고 취업이 된다고 해도 그 임금을 가지고 뭔가 터전을 마련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불만이 있다. 어쨌든 좀 쉽지 않은 세대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좀 언젠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밀레니얼 세대와 연결돼서 MZ세대만 잘 알아두셔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은요. 여러분 이거 뭘까요? 종이요? 책종이? 네, 어디서 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걸 우리가 메비우스의 띠라고 해요. 요거 제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알려드리자면 뭐 요런 거죠. 여기 다행히 있네요. 요런 게 있는데 요렇게 요거를 이제 종이를 접죠. 종이를 접어서 요렇게 그냥 꼬는 게 아니라 좀 짧은데 이렇게 한 바퀴 꼬아서 이렇게 얘를 탁 붙입니다. 요렇게 되면 요게 바로 메비우스의 띠라서 어디가 앞면인지 어디가 뒷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따라서 가다 보면 평생 계속 메비우스 띠를 돌게만 되는 게 우리가 이걸 메비우스의 띠라고 해요.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앞면 뒷면이 보이잖아요. 근데 한 바퀴를 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앞면 뒷면도 없는 것. 요게 바로 메비우스의 띠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비우스의 띠를 어떻게 정의할까 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안팎의 구별이 없는 무한의 띠라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요. 보시면 어디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디가 바뀐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번 돌기 시작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안으로 갔다가 한 바퀴 밖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두 바퀴 돌면 제자리로 오는 거죠. 이렇게 두 바퀴 돌면 다시 제자리로 와서 계속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무한의 굴레 같은 것들 아니면 앞과 뒤가 없이 서로 붙어 다니는 것들을 우리 메비우스의 띠라고 해요. 한번 볼까요? 탄소 배출 메비우스의 띠를 끈 채요. 우리 발전하려고 하면 탄소 계속 나와야 되고 또 난방하고 뭐 하고 하려면 석탄, 석유 때문에 탄소 계속 나오거든요. 요거 메비우스의 띠를 끈 채요. 계속 하는 악순환이란 뜻으로 쓰인 거겠죠. 메비우스의 띠를 딱 끊어서
우리 건강한 지구 만들자. 뭐 이런 거겠고요. 연예인과 악플, 메비우스의 띠인가?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인즉슨 네, 요게 메비우스의 띠랑 참 잘 어울리는 예시인 것 같은데요. 그 연예인이 있으면 악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딱 보면 어떻게 100명을 다 한 명이 나왔는데 100명의 사람이 봤을 때 100명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한 명, 두 명은 쟤 별로야, 쟤 나쁜 것 같아, 싸가지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겠죠. 제 채널에서도 보면요, 제가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오면은 가끔 악플 같은 거 저도 달릴 때 있어요. 보면은 약간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죠? 연예인 저는 이제 인플루언서 그냥 어제는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악플이 달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연예인이 있는 한 끝도 없이 메비우스의 띠는 돌아간다. 동전의 양면과 같지만 계속해서 돌아간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메비우스의 띠. 그죠? 끝날 때 끝나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 요런 거 쓸 때 쓰시면 돼요. 시작도 모르겠고 끝도 없는 것. 아니면 동전의 양면 같은 붙어 다니는 것. 세상은 독과 약으로 이루어진 메비우스의 띠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누군가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이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지나고 보니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대요. 그 중에 누군가는 그 로또에 당첨돼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안 좋아지고 또 그 돈을 또 안 좋은 쪽으로 다 낭비를 해버려서 나중에 멀쩡했던 사람이 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한테는 정말 필요했던 돈인데 로또에 당첨돼서 뭐 가지고 있던 부모님 빚을 갚는다든지 본인이 빚을 갚는다든지 그걸로 뭐 집을 산다든지와 같이 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게 양면인 거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메비우스의 띠라는 것이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네, 다음 장에는요. 블랙 컨슈머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블랙은 검정색이고요. consumer 하면은요. 소비자예요. 제가 그냥 여러분께 이 컨슈머 소비자만 알려드리려고 하다가 좀 같이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라고 해서 찾아놓은 게 바로 이 블랙 컨슈머고요. 블랙 하면 우리 이미지가 어때요? 좋아요? 나쁘죠?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블랙리스트 아니면 화이트리스트요. 블랙리스트는 안 좋은 사람들 이름 적어놓은 게 블랙리스트잖아요. 뭐 기업에 가서 이 사람 블랙리스트야 그러면 얘랑 이제 거래 안 하는 거죠. 화이트리스트면 그런 거죠. 이 사람 뭐 어지간한 거 다 통과시켜주죠 라고 하는 좋은 의미죠. 역시나 black consumer 하면요. 소비자 중에서도 안 좋은 사람. 악성 고객, 악성 민원 제기자라고 써놨어요. 그럼 뭐 그런 거죠. 뭐 사놓고 막 갑질 엄청 하는 거 밑에 볼게요.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블랙 컨슈머까지. 네, 코로나로 자영업자분들 엄청 어려우시죠. 이제 어제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뭐 수도권이나 전국 할 것 없이 위드 코로나가 시작돼서 언제까지 위드 코로나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실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와가지고 맨날 진상하는 진상 고객들 있죠. 진상 고객이 블랙 컨슈머예요. 자영업자 울리는 블랙 컨슈머 대책은 그런 거죠. 뭐 사놓고 환불하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먹고 나서 야 이거 뭐야 막 머리카락 나와서 자기 머리카락 놓고 돈 내놔 뭐 이런 사람들 블랙 컨슈머라고 하고요. 제가 마지막에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나쁜 짓 한 사람들 나중에 다 돌려받게 되어 있겠죠. 자, 그 밑에 보면요. 추석 끝나자 한복을 환불한대요. 이커머스 시대에 독해진 블랙 컨슈머. 추석 때 한복 잠깐 입어야 되니까 한복 시키자. 그러고선 택 같은 거 안 떼고 한복을 잠깐 깨끗하게 입고 사진 찍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곱게 포장해서 사이즈가 안 맞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환불. 이러면은 저기 한복 파시는 분들 얼마나 슬픕니까? 그죠? 이커머스. 이커머스라고 하는 건 이제 온라인 그 쇼핑 이야기 하는 거죠. 온라인 쇼핑하니까 그 이제 주인 아저씨 얼굴조차 안 보니까 그냥 그런 데 대해서 죄책감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시켰다가 잠깐 쓰고 갔다.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좀 늘고 있다라고 해서 조금 뭐랄까요? 좀 씁쓸하죠. 블랙 컨슈머 아웃. 어딘가가 갑질하는 이용자 제재 조치래요. 네, 우리 그 음식 시켜 먹는 앱에서 맨날 막 음식 시켰다가 취소하고 시켰다 취소하고 하거나 아니면 뭐 맨날 별점 하나 달아놓고 막 쓸데없는 근거 없는 비방하는 사람들을 그렇죠. 이제 너네 이거 쓰지 마 라고 제재를 하겠다고 하니까 요건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끝날 때까지 되게 단어들 좋은 거 많죠.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거는 조금 고급 단어이지만, 꼭 좀 아셨으면 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큐레이션이라고 한다든지, 큐레이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일단 큐레이터라는 것부터 알려드리자면, 큐레이터는 역시나 큐레이션을 하는 사람이에요.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목적에 따라 어떤 걸 분류하고 배포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런 겁니다. 세상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요즘 책방 같은 거 보면 뭐 전국에 큰 서점들 있죠. 뭐 교보문고도 있고요. 영풍문고도 있고 뭐 많은 서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다 다루는 거 말고 제가 여기 이제 사무실이 합정 홍대 이쪽인데요. 지나가다 보면 조그마한 서점들이 있어요. 그 서점엔 그 주인 아저씨가 주인 사장님이 골라놓은 책만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겠죠. 30대인데 뭐 아직도 철이 잘 들지 않은 방황하는 30대를 위한 서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다 해서 그런데 가보면 그럴 때 읽기 좋은 책들만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정보가 많고 이 큐레이터라는 사람은 보통 박물관에서 일을 하는데요. 박물관에 전시해야 될 제품이 너무 많잖아요. 어떤 거 전시할 거예요? 그거를 골라서 의미 있게 스토리 있게 짜놓고 설명해 주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큐레이터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저도 큐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네, 여러분들께 세상에 많은 수없이 많은 외래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외래어 중에서 딱 실생활에 자주 쓰이고 또 의미도 있고 또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지 않은 무언가를 뽑아서 여러분께 10단어씩 알려주는 요 일 자체도 큐레이션입니다. 그걸 듣고 다시 읽어보면요. 목적에 따라 어떤 걸 분류하고 배포하는 일이래요. 분류, 선별해서 의미 있는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일이 바로 큐레이션이에요. 밑에 볼까요? 어떤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요, 인기 상품을 큐레이션 했대요. 손님들이 들어와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잘 팔리는 거 위주로 알려준다. 영양제 큐레이션 어플 뭐뭐. 그러니까 영양제 너무 많아요. 건강기능식품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누군가가 골라서 좋은 것만 추천해주는 어플이 있다. 뭐 이런 거 큐레이션이라고 하면 돼요. 천문 우주 북 큐레이션. 천문이랑 우주 관련된 책을 읽고 싶은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요거 읽으세요라고 하는 북 큐레이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유통업계 큐레이션 서비스로 취향 저격 상품 추천해드린대요. 유통업계에서 그런 거죠. 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요 연령층에 요걸 자주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요것도 자주 사더라. 그래서 나한테 계속해서 추천해주는 요런 것도 큐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행의 방향, 취향을 큐레이션하라. 여행 가고 싶어요. 근데 나도 몰라요. 내가 어디 가고 싶은지 잘 몰라요. 근데 막 여행 같은 것도 추천해주고요. 박물관 큐레이터가 들려주는 어떤 것, 이야기 같은 것들. 그죠? 어떻습니까? 이제 큐레이션 이해가셨어요? 네. 여러분들도 다 큐레이션 하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책 분야가 있어요. 누가 뭐 하나 추천해줘봐. 그러면 이렇게 톡톡톡 추천해주죠. 아니면 뭐 내가 요리를 잘 해요. 그러면 뭐 먹지? 라고 했을 때 오늘은 요거 아니면 요거 먹을까? 날씨도 이런데? 라고 하는 건 역시도 큐레이션이 되겠죠?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이고요. 그 사자성어 들고 왔어요. 사필귀정. 네, 이거 사필귀정 하면요. 가장 밑에 먼저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해석이 돼요. 무슨 뭐 우리 일이 있다. 뭐 회사 일 이런 거 할 때 쓰는 반드시 반드시 필히 뭐 이렇게 할 때 필승 할 때 쓰는 반드시 돌아갈 귀 돌아오다 귀향 같은 거 할 때 쓰는 귀죠. 돌아갑니다. 바를정 바르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언제 쓸 수 있냐면 금도끼, 은도끼, 욕심 많은 나무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도끼, 은도끼 아시죠? 나무질이라고 하나요?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니 도끼냐 은도끼가 니 도끼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 도끼는 녹슨 쇠도끼입니다. 그랬더니 산신령님이 아이고 착하다. 금도끼, 은도끼 다 가져가라 해줬었잖아요. 그죠? 그걸 딱 들은 나쁜 욕심 많은 나무꾼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가 하고 던지고 나서 운 거예요. 어느 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네 이놈 이 나쁜 녀석 넌 벌 받아야겠다 해서 벌을 받았습니다. 이 나쁜 욕심 많은 나무꾼이 벌 받은 게 바로 사필귀정인 거예요. 나쁜 짓 하면
우리 뭐 인과응보라고도 하고요. 또 자업자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고요. 또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종국에 가서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랑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권선징악이랑도 비슷할 것 같고요. 세상 모든 것 사필규정이어야 한다라고 어떤 스님께서 쓰신 글도 있었고요. 요거 한번 보세요. 어떤 그 로톡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가 필요할 때 이렇게 이제 어플로 구할 수 있는 그건데요. 형량 예측 서비스가 이번 달에 종료된답니다. 누군가는 그게 혁신을 꺾인 거라고 하고요. 누군가는 사필 규정이라고 했대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니까 너는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야 뭐 이런 걸 받을지 알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법이 법전에 쓰여 있고요. 그 법을 판사가 해석을 하는데 가장 많이 참고하는 걸 판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났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누가 도둑질을 해서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훔쳤습니다. 보통 1,000만 원을 훔친 사람들은 받는 그 형량이 뭐 여기서 여기까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기초로 이제 그 어플에서 너 이런 거 했으면 얼마예요? 라고 하면 요 정도 받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서비스였어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참 좋죠. 근데 이제 법 쪽의 관계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변호사들 먹고 살 것도 없어지고요. 또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괜히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 싸우다가 졌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아이고 그럼 그렇지 사필 규정이야 라고 하고 한쪽 사람들은 요런 혁신인데 혁신을 막는다 이렇게 싸웠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인생사 세용지마며 사필 규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용지마란 말도 우리 자주 쓰죠. 요 세용지마까지만 간단히 이야기해드리고 좀 마무리 짓자면요. 그 세용지마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 있죠. 원래 그 옛날 중국에 그 살던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말이 도망갔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할아버지 말이 도망가서 어쩝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휴 이게 나중에 복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네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얼마 안 있었더니 그 말이 예를 들면 순말이었어요. 그러면 앞말을 데리고 말이 2마리가 생긴 겁니다. 2마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영감님 복도 많으십니다. 이게 정말 어쩜 복이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게 꼭 좋은 일만 아닐 수도 있네 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그랬죠. 결국 그 말을 2마리가 왔는데 새로운 말을 그 아들이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영감님 그 복인 줄 알았더니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엄청 속상하시겠어요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지금은 다리가 부러져서 속상할 수 있지만 이게 또 복이 될 수도 있네라고 했고요. 결국 그때 그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멀쩡한 남자들 다 뽑아가서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데 아들은요,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안 나가서 목숨을 부지했죠. 그렇게 이런 거죠.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데 그 일이 결국에 가서는 그죠.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일이 또 좋은 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이 세용지마인 거고요. 사필기정은요. 그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 모든 일은 올바르게 나쁜 일 한 사람은 벌 받고 좋은 일 한 사람 복 받는다라고 끝나는 게 요 사자성어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도 차분하고 재미있게 저랑 같이 10단어 좀 잘 알아본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면서 재밌었다. 유익했다. 다음에 또 듣고 싶다. 이런 마음 먹어주신다면 제가 참 힘이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